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 우동 비욘디와 함께하는 대한개원의협의 유튜브 채널 오늘 1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선생님들하고 수술해준 선생님들은 이제 바쁘시니까 이렇게 잘 답변을 세세하게 못 해주시고 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런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회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술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다양한 수술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이제 뭐 흔하게는 뭐 성형수술도 많이 받고, 눈, 코, 뭐 유방수술도 많이 받고, 이런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떼낸다거나, 배에 있는 간이나 쓸개, 흔하게는 뭐 맹장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받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처음에 받을 때는 이 수술이 잘 되기만 바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술을 받는 목적은 수술을 끝나고 집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 과정도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병원에 살러 온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수술이 끝났으면 이제 집으로 가서 뭐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많죠. 이렇게 수술 전과 수술 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이런 수술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회복 과정이 좀 달라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저 언제쯤 회복될까요? 저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회복해서 언제쯤 회복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자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회복하고 환자가 생각하는 회복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의사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거는 좀 다르죠. 환자가 생각하는 회복과 의사가 생각하는 회복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와 의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의사가 생각할 때 회복은 뭐냐면은 일단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그냥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만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을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되겠다. 수술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은 당연히 잘 받는 거고 환자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업무에 복귀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언제쯤 복귀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환자가 생각할 때 회복이라는 거는 운동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샤워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내가 수술 잘 했으니까 밥 잘 먹고 걸어 다니시면 회복이 끝난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정확한 약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의사는 이제 제가 수술했을 때 회복이 다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수술로 뭔가를 해드릴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혼자서 화장실 가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제가 해드릴 거는 다 해드렸습니다. 회복이 끝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동하고 식사할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으면 이제 회복해서 이제 댁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피주머니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배에다 차고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달려 있으면 엄청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다 없어야 이게 이제 완벽하게 깨끗한 몸으로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약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의사가 생각하는 회복은
환자가 생각하는 회복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환자가 생각하는 회복은 수술하고 나서 학교나 학생은 학교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씻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씻는 거. 선생님 저 샤워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샤워 같은 경우도 물어보고. 이제 샤워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우나에 가서 몸을 담그고 이렇게 탕목욕, 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특히 뭐 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탕에 가서 좀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고, 우리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쳐야 되고, 그리고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요즘 이렇게 바디라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헬스는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수술하고 나서 또 일상생활로 가면 성관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로 이거를 전부 다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됐으니까 뭘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뭘 하셔라, 직장 생활 하셔라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환자들도 조건이 정말 다양하세요. 환자분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어떻게 이제 어떻게 곧 어떤 뭐 취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회복 과정을 하고 나서,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같은 회복 과정이 아닌 거죠. 저기 취업도 마찬가지고, 또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술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이 수술 때문에 입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겠죠. 뭐 수술이 응급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응급이 아니다. 이건 예약해서 할 수 있는 수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이나 입시가 끝난 다음에 해야겠죠. 이 수술이 취업이나 입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유방 수술을 하겠다. 뭐 가슴 확대 성형 같은 경우하고 또 이 부유방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 여성분들이 겨드랑이 쪽에 튀어나오는 부유방 수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가슴 성형은 결혼 전에 하셔도 돼요. 뭐 실제로 가슴 성형을 그 웨딩 사진 찍을 때 자기 좀 더 예쁜 사진 찍고 싶어서 가슴 성형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슴 성형하고 한 달 안 되고 나서 바로 가슴 성형 하시고 웨딩 사진 찍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부유방 수술은 한 달 가지고 수술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달이면 이 부유방 쪽으로 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또 보이는 위치잖아. 이렇게 겨드랑이 살, 우리 그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게 되면, 오프숄더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겨드랑이 살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수술하고 한 달 정도면은 약간 색소도 남게 되고 쭈글쭈글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예쁘려고 한 수술인데 한 달 사이에 이것 때문에 수술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은 부유방 수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유방 수술 같은 경우는 결혼이 목적이다, 웨딩 사진이 목적이다. 그러면 보통 3개월, 짧게는 3개월, 6개월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회복 과정이 단순히 의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 먹고 돌아다니고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조건도 중요하고, 임신 계획이 있다, 출산하시면은 모유 수유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응급 상황과 예약 수술은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환자 중에 이제 뭐 이런 강력계 형사분도 계셨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범인 잡으러 가셔야 되는데, 이 범인이 얼마나 힘을 쓸지 모르잖아요. 몸싸움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무슨 강력계 형사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전사, 해병대, 뭐 UDT, 뭐 간부, 이런 그 특수 직역에 계시는 군인 간부들도 가끔 수술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뭐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수술 받으러 왔던 분 중에 이런 걸그룹인데, 저희가 뭐 별거 아닌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받고 가세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이제 걸그룹은 거의 뭐 국가대표급 피지컬과 운동량이 필요하죠. 이거 이렇게 공연 한번 하시고 나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상처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어디를 수술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또 샤워하셔야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직업적인 면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회복 과정, 얼마나 회복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거기다가 선생님 이제 회복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은 뭐 이틀, 3일, 뭐 길게 잡아도 일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복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것을 미리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저 남자친구랑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요.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데 우리가 그냥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거랑 또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랑 또 멀리 가는 거랑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이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회복 과정이 언제쯤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은 본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인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일주일이면 뭐 씻고 혼자 가서 뭐 퇴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만 믿고 있다가 계획을 세웠는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직업에 따라서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성형 수술을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지방 흡입이라던가 이런 수술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서피스 어간이라고 해서 표면 장기라고 불러요. 표면 장기. 그러니까 복강내 장기나 뇌나 이런 장기가 아니라 그 근육 위에 있는 표면 장기죠. 서피스 어간이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부위 수술과 달리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피부가 봉합됐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쁘게 표시가 안 나게 색소 침착이 안 남게 깔끔하게 이거를 상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디가 부러졌다. 근골격계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뼈가 붙는 데 시간이 다시 필요하죠. 그리고 뼈가 붙으면서 그쪽에 염증이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되고 관절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동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깁스라고 하는 이 관절 이런 보조 장치 같은 경우들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달고 있는 동안에 운동을 못 하니까 근손실이 일어나겠죠. 근손실이 일어나면서 또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재활까지 필요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암 수술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장이 터졌다거나 위장을 잘랐다거나 위장관을 절제하는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수술 부위보다 내부에 있는 장기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부터 한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물부터 시작하죠. 그러다 미음 먹고 그다음에 반찬 없는 밥 먹고 이렇게 트라이 해보다가 점점점 이제 집에 가서 우리가 같이 먹는 밥을 먹을 수 있을 때쯤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술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색소 침착 같은 경우가 더 회복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런 관절이 있을 때는 이런 뼈의 이 관절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재활 과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데가 만약에 잘렸다 그러면은 뱃속에서는 이 부분이 언제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장기들은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미세한 혈관이 터졌다. 예를 들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장기에서 이런 미세한 혈관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멍이 들어요. 우리가 멍이 든다라는 거는 안쪽에도 혈관이 터진 거죠. 혈관이 터져서 밖으로 피가 새기 때문에 색깔이 까맣게 변하고 그리고
이게 이 피하 조직으로 액체가 쏟아지니까 붓고 멍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뱃속에서 장기가 터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뱃속에서 거의 뭐 5리터, 우리 PT병 한 3, 4개가 같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간의 사람의 뱃속에는. 근데 5리터 정도의 피가 쏟아진다. 그러면 죽죠. 2리터 PT병 하나 빠지는 순간 이제 쇼크가 오게 되고 2개 빠지면은 거의 이제 거기 장기 부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혈관이 손상이 된다거나 장이 샌다거나 이러면은 엄청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인지,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예요.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인데,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도삽관을 하죠. 기도삽관을 하고 기계 호흡을 하면서 폐가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마비를 시켜 놓죠. 중추신경과 다른 신경들을 마비를 시키고 근이완제와 중추신경을 다 주면 중추신경 마비제를 주면서 마취를 시키는데 이때는 뇌도 이렇게 마비를 시키지만 이제 숨쉬는 폐가 거기 기계가 너무 과하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줄여놓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우리에 있는 장 근육도 같이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는 이런 폐가 짜부러져 있는 무기폐가 되죠. 무기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거 무기폐가 되면 열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침 많이 하세요. 등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이제 수술하면서 돌아다니고 운동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그 장 수술하고 나면은 방구 나올 때까지 뭐 물도 못 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위장관 운동에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운동하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 막 이렇게 자꾸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신 마취하고 나서 폐나 위장 운동이 돌아오게 하려고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야지만 방구가 나와야 장 운동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음식 섭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신 마취 하고 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경우죠. 병원 안에 있는 경우고 병원 안에서 우리가 그 간호사 선생님도 여기 다 있고 의사들도 다 지켜보고 있고 주변에 보는 사람 눈이 많은 경우에 이런 운동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고 이 모든 환자의 위험이 통제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전신마취 회복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른 개인 병원이나 이런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요. 운동하지 말고 안정하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거나 헬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쨌든 뭐 빠른 달리기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에 자극이 가게 되죠. 그리고 땀을 흘리게 되면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술한 부위가 벌어질 수도 있죠. 피부가 자극되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분 마취나 뭐 척추 마취 이런 거를 하는 미용 성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인데, 이런 수술을 하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전에 그 할머니 걸어 다니시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 헬스 근육을 풀파워로 사용하는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속에서 출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처가 벌어진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가슴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유방 확대 수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증 수술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군입대를 앞두고 나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4주가 남아있으면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하고 4주 후에 신교대에 가서 훈련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3주는 제가 안 해드립니다. 3주는 수술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3주는 수술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휴가 때 오셔서 수술을 하시던지, 오히려 이제 3주 안에 수술했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신교대에서 퇴소당하면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 훈련소를 이제 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주나 4주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나서 계획을 하시고 수술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또 우리가 샤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찝찝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샤워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샤워할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절개 부위만 안 닿으면 돼요. 사실은 절개 부위, 우리가 배를 쬐으면 배만 안 닿으면 되고, 예를 들어 뭐 겨드랑이를 쬐다 그러면은 겨드랑이만 안 닿으면 되고, 위쪽에 이 아래쪽 밑에 밑선을 쬐다라고 한다면은 밑선만 안 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이게 상당히 넓은 부분을 수술하는 경우거든요. 넓은 부분을 수술하다 보면 이게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 피가 나다 보면 멍이 드는 경우도 많고, 멍이 들다가 보면 과다출혈이 생기면서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물집이 잡혀 있는 부분은 과도한 압박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화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고, 안쪽에서 이제 그 장액이 쏟아져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물을 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염증, 이 수포가 있는 부분들은 되게 취약한 부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터뜨리면 안 되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염증이 있는 경우는 터뜨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절개 부위를 예를 들어 상체만 했다 그러면은 목 위로 머리는 감으셔도 되고, 배꼽 아래로는 샤워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술하고 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개 부위에 물을 닿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 머리도 안 감고 뭐 다리 하체도 안 씻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배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머리는 감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상체는 씻어도 되고, 근데 수술 부위에 물이 닿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방수밴드 붙이고 샤워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방수밴드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수밴드. 근데 방수밴드를 써본 적이 있으신지 좀 잘 모르겠어요. 방수밴드가 사용법이 있거든요. 사용법이. 방수밴드의 크기와 사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고려하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방수밴드는 뭐 이렇게 일단 크기도 중요하고 최대한 넓게 붙이셔야 돼요. 상처 부위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수밴드는 그냥 찔끔 그 부위만 이렇게 조그맣게 붙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밴드 붙이고 샤워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방수밴드를 붙였는데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에 있는 물이 방수밴드를 싸고 있는 비닐막에 갇혀가지고 물이 밖으로도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오히려 최악이 더거든요. 방수밴드가 들어가면 밖에서 들어가는 물도 막아주지만 내부에서 땀이 난다거나 장액이 난다거나 피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외부로 배출해주지 못하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수밴드 같은 경우는 쓰고 바로 버리셔야 돼요. 샤워가 끝나면 바로 떼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샤워할 때도 그 부분에 물을 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샤워가 하고 나서 방수밴드 있으니까 막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핸드폰 가지고 수영장 갔을 때 이게 잠수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활방수가 되는 거지, 이게 뭐 IPS 얼마 들어가서 뭐 얼마 수심 몇 메타 이상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수 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핸드폰의 생활방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샤워할 때도 최대한 그 부분에 물이 안 닿게 한 다음에 샤워가 끝나면 방수 밴드를 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수밴드에 물이 들어가면 방수가 아니라 외부 안쪽에서 물이 차 있는 물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막 방수밴드 붙이고 나서 샤워하고 났으면 바로 떼셔야 되는데 안 떼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틀 3일 있다가 보면 나중에 그 상처가 다 벌어지고 안쪽으로 골마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말 끔찍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수밴드를 제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방수밴드 쓰지 마시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밴드를 제가 만약에
어디 다치면 저는 방수밴드 쓰죠. 이렇게 방수밴드 이렇게 1cm 정도 쬐으면 거의 3배, 4배 이상 크게 넓게 붙이셔야 돼요. 넓게 붙이고 샤워할 때도 방수밴드가 있지만 좀 넓게 피해서 가능한 한 피해서 샤워를 하시고 샤워가 끝난 다음에 바로 떼신 다음에 여기를 또 말려야 돼요. 말리고 소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샤워를 위해서 방수밴드를 붙이는 거지 이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바로 떼셔야 돼요. 방수밴드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 바로 떼고 말리고 다음 드레싱을 한 다음에 이제 방수밴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후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집이 생기면 터트려야 될까요? 놔둘까요? 이거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물집이 생겼을 때 우리 수술 부위에 이렇게 물집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상이 생겼을 때도 물집이 많이 생기고 이런 수술 부위에 물집이 생겼을 때 이걸 터트려야 될까요? 터트리지 말아야 될까요가 있는데 정답은 집에서 터트리시면 안 돼요. 집에서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는 터트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표피 위에 안쪽에서 압력이 세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게 표피가 벌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표피가 들떠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터트려서 이거 빼주긴 해야 되지만 이게 터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드레싱 조치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안쪽에 고름이 차게 돼요. 이렇게 고름이 차고 감염에 되게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작정 터트렸다가 고름 생기고 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염증 생기면서 봉화지경, 염증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터트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묵인 드레싱 상태에서 터트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 언제 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비행기라는 공간은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비행기 응급 처치가 안 되죠. 그리고 저한테 응급이 생겼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민폐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큰 돈 문제랑 엮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응급처치가 되면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장관 출혈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터졌다. 이거 1시간이면 거의 1리터 저기 한 300, 400 이렇게 피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근데 이게 만약에 10시간 비행기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타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그냥 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근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는 의사 입장에 생각했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 여행을 가셔야 돼요. 저한테 수술 받은 환자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의사니까 그 응급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가셨겠죠. 근데 본인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처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가능한 탈 수 없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셨을 때 응급 상황이 절대 안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타셨는데 제가 가라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비행기 타셔도 됩니다라고 써드렸는데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10시간 아무런 의료진의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고립된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수술했는데 이제 수술해준 병원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야간이라던가 아니면 주말이라던가 이렇게 문을 닫아서 연락이 안 된다라거나 갈 수가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응급실에 가고 싶은데 요즘 응급실 가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응급실 옛날에는 야간 진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야간 진료가 없어지고 119 타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해당 처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다들 지금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 중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출혈이죠. 출혈. 피에서 출혈이 난다거나 겉으로 보이는 출혈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출혈, 뭐 이렇게 유방 같은 경우 수술이 됐다, 뭐 수술했는데 피가 난다거나. 근데 사실 뭐 가슴 성형 출혈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가슴 성형 출혈보다 가슴 성형 후에 보형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출혈이 더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성형하고 나서 발생하는 출혈은 보형물 때문에 대량 출혈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보형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출혈은 거기 빈 공간에 한 500cc 정도 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다 출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출혈들이 오히려 더 겉으로 보이는 출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염증, 상처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염증 생기는 경우,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나 뭐 맹장 수술, 예전에 뭐 무슨 연예인 그 수술하고 나서 복통이 일어났었는데 뭐 이거를 제때 처치를 못 받아가지고 사망하신 경우도 있었죠. 그때도 보면 막 기운 차려야 되니까 뭐 들깨가루 많이 들어간 무슨 뭘 음식을 먹어라 뭐 이렇게 막 주변에서 뭘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통이 있을 때는 절대 뭘 드시면 안 되고, 물도 사실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 우리가 출혈이 되면 우리가 보통 뭘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근데 병원 가기 전에 막 가루 같은 것도 뿌려주고 싶고 막 이렇게 뭔가 처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급하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가루를, 우리 영화 보면 뭐 그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가루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그 당시 처치인 거고, 그 당시는 이거를 뿌려놓고 나서 언제 의무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고 그걸 눌러놓는 그런 전쟁 위급 상황 처치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택티컬 케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전쟁터가 아니라 3, 40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 놓으시면 돼요. 깨끗한 꺼즈가 없으면은 이렇게 생리대 같은 걸로 눌러 놓으셔도 돼요. 생리대 같은 경우로도 눌러 놓으셔도 되고, 깨끗한 소독이나 멸균 꺼즈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생리대 같은 경우로 좀 눌러 놓으시면 돼요. 꽉 누르고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 약국 가서 뭐 이렇게 뭐 지혈제를 막 영화에서처럼 뿌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이물질이 되어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는데 방해를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너무 말리면 안 되고, 약간 생수 같은 거를 생수에 담그면 안 되고, 약간 꺼즈 같은 데에다가 물을 약간 넣은 다음에 한번 짜셔야 돼요. 짜고 촉촉한 상태에서 떨어진 살점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물속에 담그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붓지 않아도 이게 드레싱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시는 게 좋고, 수술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가슴이 커진다, 부위가 부풀어 오른다. 저희 환자 가슴 성형하고 나서 3일째 학교 가다가 오신 거거든요. 저거 이거 안 아파서 이쪽으로 그 전공서적 이렇게 대학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들고, 이게 한 손으로 들고 가니까 전공서적 무거우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시다가 가슴이 갑자기 커지고 막 더 커진다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색깔 변하고 아파가지고 오셨는데, 가슴 성형하고 나서 저거 출혈이 생긴 거죠. 저렇게 됐을 때는 이제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염증 같은 경우는 저거 샤워 막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색깔 지금 보면 노랗게 변하면서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절대 샤워하시거나 물 닿지 않게 하시고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상하거나 아프면 뭘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하셔야 돼요. 이거 수술하고 나서 배가 아플 때 이거 장이 꼬인 거거든요. 장이 꼬인 건데 이런 때는 뭘 드시면 안 돼요. 다 토하고 오히려 복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이 꼬이거나 출혈이 있을 때는 절대로 뭘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수술하고 나서는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본인이 회복하는 거에 대한 회복해서 뭘 하실 건지 어떤 걸 하실 건지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꼭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수술하고 나서 저 결혼식 웨딩 사진 스튜디오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쯤 찍으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헬스 대회 나가야 되는데 언제쯤 대회 나갈 수 있을까요? 뭐 골프 대회를 가야 되는데 골프 치고 싶습니다. 골프장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언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샤워는 웬만하면 저는 좀 천천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에는 실밥 벗고 샤워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머리 같은 경우는 7일, 관절은 14일, 뭐 쌍꺼풀은 뭐 4, 5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빼고 나서도 그 부위는 이렇게 완전히 붓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고 나서 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절대 우리 몸에 그 좋지 않거든요. 우리 표면에 있는 상피세포가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샤워하고 문지르고 그러면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 책에는 뭐 이렇게 며칠 있다가 하라고 돼 있지만 또 빨리 샤워를 시켜준다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안전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처는 뭐 이렇게 뭐 본드 붙이면 바로 샤워할 수 있어요. 뭐 샤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능한 천천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운동, 뭐 일상생활로 가셨을 때 운동이나 여행, 격한 운동, 뭐 여행, 그리고 성관계 같은 경우도 격한 운동에 들어가죠. 이런 격한 운동 같은 경우도 저기 최대한 안전할 때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 실밥 벗고 샤워할 수 있으니까 운동하셔라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고 보통 한 달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푹 하고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출혈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손 떼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특히 가슴 성형 같은 경우에 가슴 성형 그렇죠. 눈 같은 경우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상안검 하안검 하고 나서도 수술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커져서 막 피가 찔찔 옆으로 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피가 새는 것과 커지는 거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피가 새는데 이렇게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부풀어 오르면 일단 살짝 누르면서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응급으로 이제 우리가 복통 수술하고 났는데 복통이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그 복통이 생기는 것보다 토하는 게 안 좋아요. 토하는 거. 그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 방구 안 나오고 그리고 배가 땡땡해질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 안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환자와 병원에서 응급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수술이 다양한 수술이 있고 딱 한 가지라고 이렇게 그거를 정리할 수가 없고 이 수술을 하신 선생님이 가장 적절한 처치에 지침을 내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질문 남겨주시는 거 한번 볼게요. 방문 진료나 자가 소독이 가능한지 방문 진료 의사 선생님이 가서 진료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방문 진료. 요즘 방문 진료 하는 경우도 있고 매번 병원 가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하는 거는 빨간 약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빨간 약을 바르고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이거를 빨간 약을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빨간 약을 바르는 것보다 환자의 상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별일이 없으면 안 돼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상처를 보는 거는 이거 빨간 약을 발라서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상처 안에 고름이 차 있거나 아니면 상처에서 뭐 내부에서 뭐가 차 있거나 속에서 안 붙었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뭐 고름이 철철철 나온다라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빨간 약을 안 발라서가 아니라 안쪽에 뭐가 수술을 하게 되면 고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술한 의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술을 수술 부위를 확인하려고 소독을 하는 거지, 이거 빨간 약을 바르는 건 혼자 바르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는 뭐 최대한 이렇게 안 닿게 하셔야 되죠, 안 닿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사탕이나 오뎅 같은 거 먹을 때 그거를 음식을 그대로 손으로 집진 않잖아요. 밑에 있는 막대기를 잡고 이렇게 소독하는 것처럼 이거를 일회용 소독 용품을 가지고 최대한 수술 부위를 먼저 닦고 외부로 한번 바깥에 있는 부분을 여기 닦고 안으로 오시면 안 되고 수술 부위를 먼저 닦고 밖으로 가는 방식으로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자가 소독 같은 경우는 뭐 3, 4일, 2, 3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되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라면 오히려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상처 부위에 물을 안 닿게 하시고 땀 안 나게 하시고 상처 부위를 안 닿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 당시에는 손을 놔두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니면은 누가 방문 진료도 마찬가지죠.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상처 부위가 너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복강경 탈장 수술하고 나서 1주차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 탈장 수술하고 나서 1주차다. 이제 복강경 탈장, 요즘 복강경 탈장 좋죠. 요즘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이제 프리파시아로 많이 들어간다 해서 여기 위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죠. 무거운 물걸 들어갈 때 의식적으로 힘 들어가고, 재발이 가장 잘 생기는 동작은 쪼그려 앉는 자세죠. 쪼그려 앉는 자세. 쪼그려 앉았다가 갑자기 배에 힘주고 일어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잘 생기는 자세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건데, 쪼그려 앉아서 배에 힘주는 자세죠. 이렇게 변비에 걸려가지고 똥 싸는 자세. 변비에서 똥 쌀 때 막 배에 힘 복압 줘가지고 막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운동 같은 경우 스쿼트죠. 스쿼트. 버피다 스쿼트. 이렇게 갑자기 앉아가지고 복압을 늘리는 자세가 제일 안 좋죠. 그래서 탈장 1주차면은 무거운 물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복대 아마 주지 않으셨나요? 복대 같은 거 하라고 하셨을 거니까 복대 같은 거 잘 하시고, 쪼그려 앉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물건 한꺼번에 들지 마시고, 복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배에 힘주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탈장 수술 한 1주차 하면 아직은 이렇게 힙합을 뽑을 수도 있고, 복강경이니까 뽑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복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가 작기 때문에 이게 상처 부위가 벌어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비싼 수술을 하는 거고. 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담낭 절제 수술 후에 2주 수영.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수영은 이 담낭 절제 수술이면 이제 복강경으로 하셨을 건데 안 좋아요. 2주. 수영 한번 가시면 30분 1시간씩 물에 담그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어 있고, 수영장의 염소보다 물에 닿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요. 기계적으로 물에 몸속에 담궈서 몸 안에서 수영장 하시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주면은 저는 4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8세 여성분인데 담낭 절제 수술 2주차에 수영은 할 수 있겠지만 벌어지면 더 나중에 큰일 나겠죠. 뭐 염소도 안 좋지만 물 자체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네. 자, 물집 볼게요. 물집이 터졌다든지, 물집이 피부가 찢어졌는데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말이 좀 틀린 말이죠. 물집이 터지거나, 물집이 터졌다. 물집이 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집이 터지면 여기는 감염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소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소독을 잘 하셔야 되고, 물집 안에 상피가 지금 뜯어져 나온 거거든요. 상피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코팅 같은 거예요. 코팅이 벗겨진 거예요. 코팅이 벗겨졌는데 우리 몸은 되게 신비하기 때문에 코팅이 또 상피가 다시 자라나면서 또 이렇게 싹 돌아오죠. 근데
이 상피가 되게 물집이 터지면은 상피세포가 이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보호막이 벗겨진 거죠. 이 보호막이 새로 생길 때까지는 이거를 여기 다시 물에 닿거나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소독을 할 때도 그냥 빨간 약만 바르는 게 아니라 상피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재상피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빨간 약만 바르는 그런 소독 드레싱이 아니라 다른 드레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집이 터졌을 때는 조금 더 여기 이 상처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병원을 가는 게 좋고, 근데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냥 뭐 색소 침착만 생긴다거나 흉터만 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보면 색깔 이렇게 까맣게 모기 물린데 긁었는데 까맣게 색소 침착 남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색소 침착이 남으면서 염증 생기고 흉터 생기는 정도, 근데 이런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독을 깔끔하게 하라는 거고, 피부가 찢어졌는데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그건 찢어진 게 아니죠. 찢어졌으면 수술을 하셔야죠. 피부가 찢어졌는데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수술할 정도 안 찢어진 거죠. 그냥 긁힌 거죠. 그거는 어브레이전. 그것도 왜 피부가 찢어졌으면 수술할 정도고요. 피부가 찢어졌는데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그냥 피부가 쓸린 거죠. 쓸려가지고 이 상피가 벗겨져 나가고 상피 아래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모세 혈관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밴드만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상처를 씻으면 안 되죠. 상처를 씻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좀 전과 물집이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상피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상피화가 될 수 있는 웻드레싱을 해가지고 덮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를 붙이는 시술은 좀 전과 마찬가지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염증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가 되고, 이 상체를 가지고 씻을 때 그냥 샤워해도 되나요? 샤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샤워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샤워라는 게 그냥 물은 괜찮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병원에서 소독할 때도 괜찮지만,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공기 중에 노출된단 말이죠. 이렇게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씻겨 나가면서 오히려 씻겨 나가고 나서 건조를 시키면 외부 감염이 됐다가 상처 부위가 또 그 다음에 웻드레싱을 안 하게 되면은 드라이 되죠. 처음에는 오염 손상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건조 손상을 입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가 딱지가 앉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안 좋게 되니까 샤워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밴드. 여기서 말하는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수 밴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방수 밴드. 자, 밴드. 밴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는 상처 부위보다 최소한 3, 4배 이상 큰 걸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밴드를 크게 붙이고 나서 이 물이 안 들어가게 씻고 나서 밴드를 버리셔야 돼요. 밴드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샤워가 끝난 다음에 다른 밴드로 이제 프로텍트를 해주는 거죠. 그때는 방수 밴드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땀이나 이물질, 분비물이 생겼을 때 이 방수 밴드를 붙여버리면 이게 이 안쪽을 더 이렇게 젖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처가 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물집이 많이 있는 부분 상처를 보게 되면 퉁퉁 불어 있어요. 잘 보게 되면 상처가 불어 있거든요. 상처가 불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부종이 생기면서 꼬맨 자리도 부풀어가지고 안 붙고 벌어지고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젖은 밴드는 갈아주셔야 됩니다. 항상 귀찮으시더라도 갈아셔야 돼요. 손목 결정. 자, 손목 결절 물어보셨는데, 손목 결절이라는 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손목 결절이라는 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목하고 여기 손하고 손목하고 여기 있는 여기 관절, 이거는 이제 강글리온이라고 이쪽에 색이 있는 건데 뭐 놔두셔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 놔두면 나중에 이제 그 이쪽에 계속 커지면서 신경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 짜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근데 초음파 보시면 돼요. 그냥 놔두시면, 그냥 누르면 말랑한 손목 결절이 그냥 지방 종일지
아니면 강글리온이나 다른 거일지는 알 수 없는데 말랑한 결절은 염증 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놔두셔도 되지만 오래는 놔두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준비한 강의였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회복 과정,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회복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는 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 샤워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는 안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가서 막 서로 서운해가지고 서먹해지고 이러는 것보다 별거 아닌 거지만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저희 환자분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치료받고 행복하게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외과 전문의 민호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